이 일목균형표는 일본 사람, 우리말로 일목산인이 되겠죠. 가즈오 야마토라는 분이 만들어낸 일종의 기법인데, 이분이 원래 1935년, 30년에서 35년 정도에, 1931년생이니까 약 30세 정도에, 일본 도쿄신문의 어떤 기자로 계시면서, 경제를 다루는 기자로 있었는데, 자신의 어떤 주식 분석 이야기로 기사를 한번 장식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지난 주식시장을 분석하는 일에 한번 몰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약 8년에 걸쳐서 주식시장을 분석하고 그 패턴을 연구한 다음에 자기가 만들어낸 어떤 이론인데, 이 이론에 대해서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일목균형표는 확정론이다. 확정론적 매매 기법이고, 이것은 주식을 언제 무엇을 살 것인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가 보통 주식을 산다 판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무엇을 얼마에 살 것인가라는 것이 보통 제일 중요한 어떤 의문점이 되겠죠. 그래서 주식을 무엇을 얼마나, how much에 관련된 이 무엇을 얼마에 살 것인가, 이것이 주식시장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면 이분은 언제 살 것인가, 즉 시기를 다룰래야 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언제 살 것이냐, 이 차이인데, 이분이 말한 이 확정론의 개념은 뭐냐면, 주식의 시세는 일반적으로 균형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즉 주식의 시세는 균형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분이 말하는 주식 이론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시장을 얘기할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엘리어트 파동이라든지 다른 어떤 파동론자들 혹은 시장 분석가들은 시장의 가격의 가치에 관심을 두고 가격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 신경을 썼지만, 실제로 그것이 가지는 시간 가치를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엘리어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사망하기 직전에 이 시간에 관한 얘기에 대해서 마무리 짓지 못하고 저술을 끝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것은 이 야마토 씨도, 가즈오 야마토 씨도 이 시세를 이야기할 때 이 시세를 언제 살 것인가라는 이야기, 소위 말하는 시간론에 대한 이야기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 역시 마지막 저서를 마무리 지을 때 시간론에 관한 것은 적지를 못했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시세의 균형점에 흐르는 이것이 시세의 균형점으로 다가가고 있다. 즉 주식의 시세는 균형점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시간의 가치를 담은 이야기인데, 이분의 이야기 중에 우리가 각종 아름다운 일목균형표의 그래프보다는 이분이 말한 철학을 우리는 여기서 담아내고 알아야 됩니다. 즉 이분이 처음에 이 이론을 발표를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자신의 투자 기법은, 즉 나의 이 일목균형표의 투자법은 어떤 것이냐, 나의 기존의 투자법은 어떤 것이냐, 주식을 투자하는 주식 투자자들이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 읽지 않는 법이다. 법.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즉 버는 법이 아닌 읽지 않는 법이고, 두 번째, 매매의 급소를 찾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매매의 급소를 찾는 확정론이다. 즉 우리가 보통 주식이 오르고 내릴 때 엘리어트식이라면 피보나치 비율의 몇 퍼센트 조정 이후에 반등을 할 것이고 몇 퍼센트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것이고, 또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확대해 나가면서 뭐 다양한 이론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 특히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파동의 두 번째 조정은 3분의 2 조정, 즉 첫 파동의 조정은 3분의 2 조정, 두 번째 상승 이후의 조정은 3분의 1 조정, 그 다음에 상승,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고, 대부분 엘리어트처럼 뭐 예를 들어서 30%에서 60% 사이의 조정, 이러한 조정 폭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듯이 주식의
가격의 비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이 야마이토 씨는 매매의 급소를 시간론에서 바라봤다. 즉 주가가 움직이는 어떤 시간에 어떤 급소가 있다. 이렇게 해서 주식시장에 접근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965년에 일본 정신신문에 이제 드디어 일본균형표에 관한 얘기를 마무리 발표를 했는데, 이때 이분이 쓴 이야기가 바로 신동전환선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원래 이것이 뭐 역사 자체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 이 신동전환선, 즉 새로운 동쪽의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무엇을 빗대느냐, 엘리어트 파동에, 그 당시에 엘리어트 파동을 이분이 어떤 식으로 접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이분의 글 요소나 이론의 요소에는 엘리어트 파동의 파동론을 굉장히 많이 답습해 있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한 새로운 동쪽에 전환되는 길이다, 선이다. 이 말은 뭐냐면 서양에 있는 엘리어트의 어떤 파동론에 있어서 부정했던 시간적 인과율을 나는 여기에다가 대입을 한 새로운 파동을 나는 가지고 나왔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뭐냐면 이분 역시 엘리어트 파동이나 그 외 기타 투자자들이 혹은 기타 전문가들이 우리가 주가의 가격 가치만 신경을 쓰고 시간 가치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의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자기는 극복을 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분은 뭐냐면 시간론에 대한 결정론에 집착을 했지, 이 가격과 시간과의 어떤 대응관계, 즉 여기에 관련되는 대응에 대해서는 이분도 실패했다. 즉 이분 역시 시간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가격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거 하나를 따로 분석을 해놓았는데, 그래서 이분의 저서가 제일 마지막에 1968년에 마무리 완결이 되었을 때도 이분의 저서 제목이 전체로 나온 게 아니라 총 7권의 저서로 해서 시간론, 가격론, 그다음에 완결편, 1, 2 이런 식으로 이것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 이것과 시간과 가격의 어떤 인과율을 만들어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각도 이야기 같은 부분들이 결국은 이러한 어떤 시간론과 가격론에 이러한 어떤 접점을 찾아내는 방식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분이 당시 1965년에 이 시간론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은 엘리어트 파동을 이분은 접해서 파동을 이해한 다음 그것이 부족한 시간론에 관해서 새로운 동쪽의 길이라는 방법으로 이 이론을 자기는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부분의 그 결정적인 어떤 가격의 구조 혹은 이분이 찾고자 했던 이론의 구조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어트와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즉 세 가지 요소는 하나는 가격론, 두 번째 파동론, 세 번째 시간론. 이 세 가지의 논리를 가지고 시장을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격론, 이것은 시세가 가지는 가격의 변동성은 사이클에 따른다. 즉 무슨 얘기냐, 가격이 변동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가격 자체의 움직임이 아니라 이 가격이 가지는 주식의 어떤 파동의 형상, 이 사이클의, 이전 사이클의 영향을 받으면서 시장이 움직인다라는데 주목을 했고 초점을 맞췄고, 이분이 말하는 파동론은 시세의 형성은 파동을 선행한다. 즉 파동으로서 시세 형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세 형성의 과정이 파동을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시간론은 이 가격론과 파동론의 결정적 결정론이다.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다분히 철학적인 얘기로 들릴 수가 있는데, 이분의 파동론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파동론은
엘리어트 파동에서 이야기하는 파동을 지극히 단순화하였습니다. 특히 이분의 이야기 중에 저서에 어떤 얘기가 나와 있느냐 하면 시세가 모호하면, 이런 이야기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시세가 모호하면 판단을 단순화하라. 판단을 단순화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시세가 모호하고 복잡하고 알 수 없겠거든 판단을 단순화하라. 그래서 엘리어트가 말한 복잡한 파동이론을 어떤 경로를 자기는 접하고 난 다음에도 이 파동론에 있어서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어떤 파동론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호한 시세를 알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모두 버리고 아주 단순화된 것으로 파동을 이해하자라고 얘기한 것은, 이 사람의 파동은 N파동, Y파동, P파동, S파동, 이 4개의 파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4개의 파동이 뭐냐면, 이 N파동이 기본형, 즉 기본파동이고 Y파동과 P파동은 장악하는 파동, S파동은 강보합 파동,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 것이, 보통 N파동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주가 파동을 그릴 때 이러한 파동이 당연히 나타나듯이 이것을 우리가 주가 상승 또는 하락의 근본 파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해석에 의하면 원시 파동이다 라고 얘기하죠. 하락도 N자, 상승도 N자. 이것은 주식은 뭐 당연한 이치니까 이 N의 파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가는 것, 즉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N 파동인데, 이 N의 파동은 보통 5개에서 7개 사이에서 시세가 마무리되고 최대 9개의 파동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1, 2, 3, 4, 5, 6, 7, 8, 9, 9개의 파동이라면 실제로 이 파동은 1개의 봉우리, 2개의 봉우리, 3개의 봉우리, 즉 1, 2, 3, 4, 5의 엘리어트 파동을 구성을 하고 최대 연장 파동이 나타나니까 9개의 파동, 즉 엘리어트의 연장 파동은 제가 9개의 파동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최대 9개의 파동이 나타날 수 있고 보편적으로 5개의 파동, 즉 1, 2, 3, 4, 5에 보편적으로 5개의 파동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한 이 N파동이라는 것은 그냥 말이 N파동이지 실제로는 엘리어트의 상승 하락 파동의 지그재그 파동과 결국 같은 얘기가 되고, 다만 이분이 단순화해서 말하는 장악형 Y와 장악형 P의 파동은 뭐냐면 이렇게 갈 수 있는 파동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것을 깃발형이라 그러죠. 이러한 어떤 깃발형의 파동은 여기서 A라고 보고 이것을 B라고 보고 이것을 C라고 보고 D라고 본다면 이 A와 B는 이 C와 D를 장악한다. 즉 긴 음봉에 양봉이 잉태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같다. 즉 이 모습은 뭐냐? P의 모양이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P 장악형이라고 말을 하고, Y 장악형은 이러한 형태의 모습이니까 주가가 이렇게 우리가 보통 확장형이라고 말하는 확장삼각형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 확장삼각형의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즉 A, B의 이 봉을 다시 상승하는, 이 상승하는 봉이 장악을 하는 패턴이 되니까 이것은 바로 상승장악 내지는 하락장악의 모습을 띠게 된다 해서, 이러한 것들은 삼각형 패턴에서 Y파동 혹은 삼각형 깃발형 파동에서 P파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것은 뭐냐? 조정형 파동이 되는 것입니다. 시세의 쉼터, 즉 나아가는 시세의 쉼터에 나타날 수 있는 파동이고, 이 파동은 전체 파동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S파동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때 엘리어트 파동에 있어서 러닝 코렉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러닝 코렉션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1, 2, 3, 4, 5 파동이 끝난 다음에 보통
ABC, 소파동 ABC가 한 개의 파동이라고 본다면 이 파동이 이 조정 파동이 이 고점을 뚫지를 않고 혹은 다시 재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즉, 이것이 뚫고 조정받아서 이렇게 하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정받아서 고점을 돌파하고 고점을 다시 지지받고 상승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러닝 커렉션이다. 즉, 우리가 보통 불규칙 조정은 고점 돌파를 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불규칙 조정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러닝 커렉션은 조정 이후에 조정도 이 고점을 넘지를 않고 오히려 다음번 반등이 이 마지막 5파동의 고점을 넘어서고 그 다음에 조정이 이 고점의 이상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모습. 이것은 현재 이 파동의 1.618배에서 2.618배의 상승이 가능한 파동의 연속 강추세를 보여주는 파동이다 해서 그 당시에 제가 그저께 러닝 커넥션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러닝 코렉션 커넥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일목야목의 뜻이는 이 러닝 커렉션의 빈도를 좀 더 많이 잡았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은 5개의 완성 파동이 나타난 이후에 5개의 완성 파동이 나타난 이후에 연결되어지는 파동이 5개의 상승 파동을 장악하지 아니할 때 이것을 우리가 러닝 커렉션이라 부른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야마이토 씨는 어떻게 불렀느냐? 보통 우리가 횡보 파동이든 파동의 중간이든 파동의 상승 중이든 하락 중이든 파동이 정체하든 나아가든 간에 파동의 고점이 이러한 형식으로 형성된다면 즉 조정의 고점이 지난 고점 위에서 형성되고 나아가는 요 형태 요것을 S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요 S 파동은 엘리어트 파동에 있어서 러닝 커넥션과 같고 이건 역시 파동으로 숫자로 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러닝 커렉션의 패턴인 이 S자형의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강보합 파동이라 그래서 이 N자형 파동에 이 S자 파동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N자, 이 N자의 숫자만큼의 N자가 이어진다. 즉, 이 N의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기를 5개에서 7개, 최대 9개의 파동이 나타날 수 있는데 N은 이것이 만약에 러닝 커렉션, 즉 S파동이 중간에 들어간다면 현재 앞에 있는 파동이 7개라면 여기서 다시 7개가 나타나고 여기서 3개가 있다면 다시 3개, 여기서 9개였다면 다시 9개가 나타날 수 있는 강보합 연결 파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가즈오 야마토시의 일목균형의 개념에서 본 파동론입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일단 넣고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현재 제가 컴퓨터 장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차트를 가지고 파동을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러한 어떤 우리가 주가의 봉 패턴에서 형성되는 이 N의 패턴이 일목균형표상에서 어떠한 고점과 저점을 형성해 나가는가라는 것을 적용하면서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 이 가격론을 보면 이 파동론을 중심으로 한 가격론을 살펴보면 이분은 가격론은 지난번에 선험적 시세가 미래의 시세를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이 일목균형표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파동인 이 N 파동에서 우리가 파동의 목표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실제로 제가 메리벤 파동에서 계산을 할 때 지난번에 메리벤 파동을 설명할 때 계산했던 것과 거의 흡사한 파동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분이 가격론을 얘기한 것은 뭐냐면 파동 내에 존재하는 한 개의 파동이 출발을 했을 때 이 파동 내에서 이 가격이 움직이면 직전의 파동 움직임, 이 직전의 파동 움직임이 다음 파동의 움직임을 직접 관계가 짓는 인과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목균형표 전체가 원래는 이게 인과율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과거가 현재를 결정짓고 현재가 미래를 결정짓고 현재가 과거를 결정짓고 현재가와 과거가의 관계가 미래의 값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일목균형표인데 이 N의 값, 즉 파동의 목표치를 계산해가는 방법을 이분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우리가 N 계산가, 그 다음에 E 계산가, 그 다음에 NP 계산가 이러한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V 계산가가 하나 더 있는데 이분이 계산한 계산 방식은 이 N 계산가라는 것은
이제 파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개의 파동이 여기서 이렇게 형성될 때 이 저점을 우리가 A라고 하고 이 파동의 첫 번째 파동의 고점을 B라고 하고 이 눌림목을 C라고 하고 목표치를 우리가 D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D는 이 목표치 D는 한 개의 파동이 이제 출발을 했으면 이 목표치 D의 값은 뭐냐? 바로 A부터 B까지의 상승폭을 A부터 B까지의 상승폭을 이 C값에 더한 것이다. 즉 눌림목에서 C값을 이 파동의 상승폭만큼 더한 파동, 이 값이 바로 상승의 목표치다. 즉 B-A에다가 플러스 C한 값이 이 N 목표치의 목표가가 되는데 이건 이야기가 계산이 일어나는 보통 기호가 나오면 저도 머리 아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직전 상승 파동만큼 눌림목에서 상승을 한다. 이것이 단순하게 N파동 목표가 계산치의 정답입니다. 즉 이 상승폭만큼 여기서 이만큼 상승한다. 이것이 바로 N 목표치다. 이래서 목표치를 한 개를 계산을 하고 두 번째 V 목표치는 어떻게 되느냐? 이 저점에서 이 고점 A에서 B까지 상승해서 B에서 C까지 조정받은 값, 이 조정의 폭을 이 C에서부터 계산을 해서 이 B에서부터 계산을 해서 얼마가 가나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즉 아래 위로 흔들리는 시세를 보자. 즉 이 B에서부터 이까지 하락한 만큼의 상승을 보인다. 즉 조정폭만큼의 상승을 보인다 해서 이것은 V계산법은 뭐냐면 보합권 내에서 보통 계산하는 계산식으로 활용이 됩니다. 즉 이것은 조정폭만큼의 상승이다. 마지막에 이 계산법은 현재 이 상승폭만큼 이 B 지점에서 상승폭을 잡으니까 이것은 최대 상승폭이 되겠고 이 눌림목 저점에서 이만큼의 상승이 아닌 이 B의 고점에서 다시 파동이 상승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의계산법이라 그래서 이 이의계산법은 우리가 A에서 B까지 상승한 것, 즉 B-A 플러스 B 이것이 우리가 이의계산법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NP 계산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점에서 출발을 해서 1차 상승 이후에 눌림목이 되는 지점과의 요 차이, 요것을 이 C에서 우리가 B에서 반영하는 것, 요것을 우리가 NP 계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계산법의 차이들을 왜 이렇게 적당하게 나열을 했는가 하면 이 분은 일목균형표를 가져오시는 이 계산법이라는 것이 엘리어트식으로 파동론에서 결국 예를 들어 32.8%, 50% 혹은 61.8% 이러한 어떤 정해진 비율들이 실제로 닿아봐야 조정이 되는 것인데 어떤 것이 진짜 조정치인지 알 수가 없다. 즉 이것도 목표치를 잡아서 각 목표치의 계산값을 구한 다음에 이 계산값들의 평균값을 내면 이것이 바로 혹은 이 계산값의 가장 고점과 가장 저점의 차이가 바로 목표치의 흔들림의 진폭이 아니겠는가. 이래서 이분은 항상 중심점, 균형점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목표치나 조정치까지도 균형점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시세의 성질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모토라는 것은 이런 어떤 목표치 계산법이 어떠하다. 이러한 계산치가 어떠하게 갈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된 계기가 시세는 균형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래서 균형을 잡아주는 것, 이 고점에서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 혹은 상승의 중간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것, 이 균형이 무너지는 것, 무너지는 지점, 나아가는 지점, 이것을 알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N파동으로 돌아가면 그렇다면 N파동의 종료 지점은 어딘가? 혹은 N파동의 최대 목표 지점은 그러면 주가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서 한번 반등하면 최대 목표치라는 것은 그럼 이 지점에서 이까지를 포함한 값 현재 이것이 그러면 주가의 최대 반등폭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은 그렇죠? 1파동 이후 3파동이 가장 길고 그 다음에 5파동이 나올 수 있고 이러한데 이것의 어떤 파동의 목표치가 이렇게 간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한 개의 N파동의 목표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기는 N파동의 목표치는 역시 이 N파동의 출발점에 다시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N파동은 최대 5개에서
7개, 최대 9개까지 생길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 계산값, 파동의 최종 목표치는 이 계산값의 최소 4배, 최대 8배, 최대 8배의 상승이 목표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E의 계산값이 나타났다면, 이 E의 계산값 혹은 N의 계산값이 나타났다면, 이 N의 계산값, 이것의 4배에서 8배가 한 개에 생겼다면 최소 이 파동의 N 파동의 마무리 지점은 이 폭의 4배, 그 다음에 최대 목표치는 8배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만약에 4배의 상승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최초에 이것은 결국 한 개가 마무리되는 파동이 아니고 그 안에서 머무르는 엇갈리는 파동이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리고 N파동이라는 것이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N파동의 진행 조건은 뭐냐? 바로 고점 돌파입니다. 고점 돌파. 그래서 N파동이 고점을 지속적으로 돌파를 해 나가는 상황이면 그 다음 N파동은 계속 진행이 된다, 조건이고, 하락 시에도 저점을 갱신해 나가면 N파동은 지속된다, 어떠한 파동이 있다라도. 그래서 이분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직전 고점을 경신을 하면 새로운 N파동의 상승이 나타나는 것이고, 직전 저점을 경신을 하면 이 반등은 의미 없는 연결파다. 즉, 이러한 어떤, 예를 들어서 하락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N파동이 나타나서 N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것이 많이 이 고점을 위로 넘어섰다. 그러나 다음의 저점이 이 저점을 깬다면, 즉 저점을 현재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저점을 돌파해서 올라갔다 손 치더라도, 혹은 이것이 더 올라가서 고점을 새로이 형성했다 손 치더라도, 하락하는 N파동에서는 새로운 저점을 만약에 만든다면 여기에서 만들어졌던 직전 고점 돌파의 파동은 고점 돌파의 의미가 없는 바로 Y파동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되나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단순하게 패턴이라는 입장에서 주가를 살펴보면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는 주식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주가가 추세가 반전이 되었다, 반전이 되지 않았다를 보는 것은 바로 이 추세골 추세를 그어서 이 추세각을 돌파를 해서 지지를 하느냐가 관심이 될 수도 있고, 패턴의 관점에서 이 고점이 계속 고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고점 돌파에 실패하고 계속 떨어지면 이것은 하락 추세라 그러고, 만약에 이러한 주가가 고점을 한 차례 돌파하고 조정을 받으면 이제는 추세 전환의 징조가 되었다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빌리자면, 우리가 하락 추세라면 하락 추세의 마무리의 조건은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것이고, 이것은 새로운 N파동의 형성을 기대케 하는 것이지만, 즉 상승하는 N파동의 상승을 기대케 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비록 고점을 돌파했다 하더라도 지난 저점을 다시 한번 하회를 한다면 현재 이 파동 전체가 의미 없는 조정 파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P파동이 되겠죠. 이래서 이분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락 추세에 있어서는 저치경신, 이러한 일본식 용어를 썼습니다. 즉 추세가 유지되면 저치갱신을 한다. 혹은 상승하는 종목에 있어서도 고점을 돌파해 나가는데, 비록 일시적으로 이것이 저점을 돌파했다 하더라도 추세가 꺾인 게 아니라 이것이 다시 고점만 간다면 이 앞에 것은 무시하고 이것은 Y파동으로 취급해서 상승의 지속형으로 보자. 즉 이것을 우리가 고치갱신, 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고점 돌파가 중요하다, 상승파동, 저점 돌파가 중요하다, 이것이 하락파동이 되고,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고점 돌파에 성공한 종목에 관심을 기울여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과연 그럼 고점 돌파를 한 종목에 관심을 기울여라 라고 말하는 것이 모든 경우에 해당이 되는가?
이 기회에 말이 나온 김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을 투자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식 투자에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 조언을 할 때 왜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에 대해만 관심을 기울이느냐. 주가는 살아 움직이고 관심을 끌고 인기가 있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결따라 쳐라.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 지속적으로 고점을 돌파하고 나아가는 종목이 살아있는 종목이고 그것이 올라가는 길이니까 그 올라가는 종목을 결따라 쳐나가라.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 유한양행 이런 종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수 시점은 아니니까 절대로 추천하는 종목은 아니고 실제로 제가 이 강좌 시간하고 방송이 되는 시점하고는 뭐 무려 거의 한 달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종목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의 사례로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종목이 고점을 갱신해 나가면 우리는 고점 갱신한 종목에 관심을 기울이라. 즉 정고점 돌파 종목은 무조건 사라 이런 얘기들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파동으로 놓고 보면 1, 2, 3, 4, 5파동 최대 맥시멈으로 간다 해도 9파동으로 가는데 그럼 물론 첫 번째 여기서 하락 파동을 직전 고점을 돌파한 종목은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죠. 즉 하락 추세가 쭉 이어지다가 지난 고점을 돌파해 나가면서 이 저점을 지난 저점을 경신하지 않았다. 즉 이것이 뭐냐. 모든 이야기가 여기서 한 가지로 다 모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계속 하락하던 종목이 고점을 돌파하고 저점을 경신하지 않았다. 뭐냐. 역머리 어깨형의 패턴이다. 반전 패턴이다. 혹은 이것은 뭐냐.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1파동의 출발이다. 혹은 패턴의 관점에서 전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있고 전저점을 갱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가 이제 반전됐을 가능성이 높다. 어떤 눈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랬을 때 이것을 전고점을 돌파를 한다. 즉 전고점을 돌파를 한다.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고 또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를 한다. 또 매수를 합니다. 그러나 파동의 마지막에 가서 고점 돌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ABC 하락 남았죠. 그래서 같이 고점을 돌파해 나가더라도 현재 이 파동이 위치해 있는 자리가 어딘가 이것을 보고 매수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고점 돌파하는 종목에 따라가라 한다고 개인 투자자들이 야 이거 전고점 돌파했다. 연중 최고치 경신했다. 무조건 매수를 한다. 이것은 뭐냐. 고가에서 물량을 떠안는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것이든 유연하지 않게 그 자체로 적용될 수 있는 룰은 실제로 없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분이 가즈오 씨가 얘기한 것은 뭐냐. 이러한 부분들이 내가 결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시간적 변화율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N파동에서는 어떤 것이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N파동이 고점에 돌파하지 못하고 고점에 달하지 못하고 머무를 때 이것은 우리가 파동의 쇠약이다. 혹은 결국 돌파를 하지 못하고 꺾이기 시작할 때는 파동의 파탄이다. 파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즉 N파동은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돌파를 하지 못하고 하면 이것은 파동의 쇠약이고 이것이 돌파하지 못한 채 결국 꺾여서 저점을 갱신하면 이 저점을 갱신을 하는 순간부터는 이제부터는 파동이 파탄이다. 즉 상승파동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하락에서도 마찬가지겠죠. N파동이 나아가다가 이 N파동이 무르지 못하고 미약한 모습을 보이면 파동의 쇠약이 도래했고 이것이 만약에 직전 고점을 돌파해버리고 이 저점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즉 저치 갱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뭐냐. 하락파동의 파탄이다. 그래서 이분의 파동론의 개념은 복잡하게 1, 2, 3, 4, 5, 1, 2, 3, 4, 5에서 파동의 목표치를 재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단순화해서 주가는 이렇게 파도처럼 흔들리면서 가는 것이고 그냥 이 파도처럼 가는 개수를 보는데 목표치를 멀리 익어도 보지 마라. 그냥 이 N파동에 있어서 뭐 N 계산값이든지 P 계산값이든지 뭐 어떤 V 계산값이든지 어떤 계산값을 가지고 이 파동의 목표치를 측정해 나가라. 그냥 그 다음에 이것이 저점을 하회하지 않는 한은 그냥 계속 파동의 연결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들고 있어라.
여기에서 1, 2, 3, 4, 5 파동을 세고 지그재그 뭐 플랫 조정 무슨 조정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무조건 저점 갱신 안 하면 어떻게 가든지 간에 나는 들고 있고 고점 갱신하거든 무조건 더 사라. 다만 이것이 최대 상승이 7개에서 9개 정도 하여튼 무조건 9개가 나오면 이유불문하고 무조건 팔아라. 다만 이것들의 사이에서 러닝 커렉션 형태가 나타난다면 앞에 있는 파동의 숫자만큼 또 더 오를 테니 그때까지 무조건 들고 가라. 이러한 얘기를 하고 이러한 어떤 인과관계에서 반드시 뒷받침돼야 되는 게 뭐냐면 시간적 절대치입니다. 이 시간적 절대치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러한 어떤 파동의 어떤 인과율, 지극히 단순화, 즉 이 일목균형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파동의 알파와 오메가는 뭐냐? 바로 저치갱신, 고치갱신. 즉 고점을 갱신하느냐, 저점을 갱신하느냐. 이거 하나 단순하게. 두 번째, 1, 2, 3, 4, 5파동의 목표치 생각하지 마라. 그냥 N파동이 연결되지 않는 조건, 즉 파동의 파탄이나 쇠약이 오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한 파동의 목표치, 한 파동의 목표치만 재고 가라. 단기 매매자면 이것만 보고 장기 매매자면 이것이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생길 때까지 들고 가라. 이것이 바로 파동의 단순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분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고 이분이 말하는 조정파동도 제가 아까 Y파동과 P파동을 설명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파동으로 가는 것, 즉 우리가 삼각조정, 페넌트형이죠. 그 다음에 오히려 반대로 확장형으로 가는 것, 확대형으로. 이런 것은 확장형이다. 떨어지기가 쉽겠죠. 이러한 파동 전체도 이분은 하나의 어떤 일봉의 개념, 물론 일봉으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우리가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전체 오르는 양봉 하나에 감사지는 음봉들 혹은 전체 떨어지는 음봉 하나에 그냥 안에 들어있던 양봉들 이걸로만 봐서 한 개의 어떤 장악했던 이 패턴들만 관심을 갖고 나머지는 장악당한 거다. 그러니까 조정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이 안에 어떠한 형태로 가든 간에 그냥 이것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의 패턴, 예를 들어서 뭐 붉은 적병이 예를 들어서 빨간 봉이 상승봉이 뭐 5개가 연속 나오고 그 안에 음봉이 예를 들어서 2개가 포함되고 또 나왔다. 이러면 외색용어로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이러한 패턴들을 쭉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패턴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 외색 용어를 약간 묘하게 바뀌어가지고 이 정보를 지금 파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한 이 책을 그냥 읽어보면 과연 이러한 패턴들을 내가 돈 주고 사야 되는 정보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론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분의 이야기 중에서 시간론에 관련된 문제는 아직도 대단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즉 주식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인데 이 주식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인데 이것을 시간적 인과율이라는 이런 말에서 무조건 규정해서 기본적인 시간으로 그냥 탁 규정해버리면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이분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적 소위 말하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뭐라 했냐면 시간은 이 기본 가치와 이 대등 가치, 즉 대등 수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즉 기본 가치, 기본 수치와 대등 수치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본 수치라는 것은 자기가 지난 시간 주식시장을 혹은 경제 현상을 각종 상업 현상을 쭉 지켜보다가 내가 알아낸 절대적 수치다. 뭡니까? 엘리어트 파동에 있어서 피보나치 비율이다. 즉 엘리어트가 피보나치 비율을 수학자인 피보나치가 쓴 수의 비밀을 읽고 피보나치의 수를 절대값이다라고 도입한 것처럼 이분은 자기가 아르바이트생 2,000명을 고용을 해서 심지어는 무엇을 셌느냐 하면 정미소에 살가마를 이렇게 쌓아가면 이 살 중에 양곡이 좋은 살, 나쁜 살, 좋은 살, 나쁜 살이 생겨날 비율. 일본의 다다미를 만드는데 이 다다미의 올, 즉 가마니의 올을 만들 때 몇 개의 큰 올을 만들면 그 안에 있는 촘촘한 밀도가 틀려지더라는 비율까지 심지어는 예전에 막부 시대 때 일어났던 미국 거래, 미국의 양곡이죠. 양곡 거래의 히스토리까지 전체적으로 2,000명의 사람을 동원해서 숫자를 조사한 다음에
그 숫자를 가지고 어떤 인간의 어떤 심리적 혹은 상행위에서 기본이 되는 가치에서 인과를 적용시키는, 즉 다음에 결과를 불러오는 절대 수치라는 것이 존재하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가 뭐냐면 바로 이분은 7, 9, 17, 26, 그 다음에 42, 65, 226, 616 뭐 이러한 숫자들을 자기가 직접 이 안에서 결정을 해둡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본 수치라고 합니다. 이 기본 수치는 무조건 정해져 있다. 자기가 정해진 숫자 안에서만 무조건 가지고 이야기해라. 33이 빠졌네요. 이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라. 대등 수치는 뭐냐? 과거의 경험적 수치를 가지고 미래 수치를 알자. 이런 것이 대등 수치인데, 현재까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